애매합니다만 또 다른 회의 같은 데서 만나서 관련된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은 사실 과거 개발연대는 이제 경제부총리 주재로 녹실회의를 했었고 민주화 시대 이후에는 서별관 회의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각 부처 간에 정책 조율들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위기인데 지금 대통령부터 총리, 부총리까지 전부 다 위기가 아니고 순항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국민들의 인식하고 또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하고 전혀 안 맞는단 말이죠. 이렇게 굉장히 그 자체가 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사실 청와대의 지시를 받거나 당 측의 요구를 받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내각이 중심을 잡고 사실 여기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과거처럼 서별관 회의가 부활되어도 좋고 어쨌든 경제부총리하고 중심으로 해서 경제장관들이 자주 만나서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으로 지난번 청문회도 제가 안심전환 대출에 좀 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안심전환 대출 아이디어는 누가 제시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저 오기 전에 했던 부분인데 아마 이제 그 금융위원회에서 그 고금리, 이제 변동형 금리를 고정금리로 좀 옮기고 정책 목표로 해서 금융위원회 그 취지야 뭐 알죠. 기본적으로 서민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하고 또 이자 비용을 경감시키자고 하는 그 취지 자체는 뭐 이해가 되지만 이번 이제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이라고 했는데 이건 특히 그 대상과 시기에 있어서 제가 보면 상당히 문제점가 많이 드러났다고 봐요. 먼저 대상은 지난번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 변동금리 대상자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정부 정책에 맞춰서 상대적으로 높은 그 이자를 부담한 고정금리 대출자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게 됐고 또 사실 이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 취약계층보다는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중산층에 이렇게 집중이 됐다는 거고 또 지금 20조를 계획했는데 74조 원이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대상자였던 수요 예측이 좀 실패가 있어서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시점을 볼 때 사실 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과거 2015년 1차 이 안심전환 대출을 할 때는 주담대 금리가 한 4%인지 5%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2001년 이후 지금 최저로 떨어진 2.47%란 말이죠. 그런데다가 지금 주담대 연체율도 사실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저금리 추세가 이어지고 앞으로 더욱더 저금리로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잖아요. 이미 유로존, 일본 다 마이너스 금리로 또 미국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할 것이 예상이 되고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만약에 금리 인하가 지속된다면 자칫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왜 이 시점에 이런 정책을 실시를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했을 때 이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금융위가 이 정책을 취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제가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우리 실물이라거나 또 금융이라거나 다 위기의 징조를 보이고 있는데 계속 나라 정책을 끌고 가는 대통령, 총리, 경제부총리까지 이번 대정을 지을 때 계속 경제 잘 나가고 있다. 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주택금융사의 보금자리론보다 요건이 완화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당초부터 기대를 했기 때문에 저는 20조보다 훨씬 더
수요가 많을 거다는 예측을 했을 것 같은데 그랬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엉터리 시일 측에 대출자들만 그 희망고문을 당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총리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탈락자들 또 그리고 고정금리 대출자들에 대한 후속 대책을 좀 검토하겠다는데 무슨 좀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우선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아마 이제 처음에 설계를 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지만 처음에 실무자들이 안을 짜고 할 때는 아마 3, 4월 정도 됐을 테니까 그 당시에 이런 상황이 된다고는 아마 예상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금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수요 예측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저희 생각할 때는 금리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지금 최저금리라고 하는 거는 좀 예단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분할 납부한다는 또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들어온 거는 이제 뭐 저희도 충분히 생각합니다만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 정도 되면 한 20도 되지 않겠다 생각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혹시 예, 그래서 그때 청문회 때도 말씀하셨고 안심전환 대출에 했던 부분이 있어서 또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이 20조를 더 확대하는 것은 당장은 어려운 부분이라서 자금 능력이나 시장 상황이라든지 형평성 때문에 근데 그런 많은 수요가 있다는 걸 봤고 저희도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보다는 진정한 선민감으로 전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런 걸 조심해주고 특히 총선이라는 정치에 굉장히 다가오는데 그런 정치 논리에 흔들리지 않기를 예, 그래서 이번에는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억 원과 6억 원뿐만 아니고 전월세 분들에 대한 그런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이제 목소리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고 어쨌든 재원은 한정된 건데 어느 쪽에다 더 하는 게 좋냐 하는 거를 같이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김병욱 의원님 질의선서입니다. 네,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DLS, DLF 관련돼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금융산업이 발전하고 특히 자본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인 금융기관들의 건전성, 특히 금융기관들이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획득하고 있느냐가 큰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번 DLF 사건은 상당히 문제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PT 한번 보시죠. 저는 이번 그 해외금리 DLF 사건은 불안전 판매를 넘어서 사기 판매가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이 DLF는 사모펀드와 공모펀드의 투자자 보호의 차이점을 악용한 다시 말해서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형태로 쪼개기 발행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뒤에 설명하겠지만 구조적으로 투자자에게 절대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럼 세 번째는 은행을 안전하다고 믿던 고객에게 거짓말했다, 배신했다. 네 번째는 금리 하락기에도 수수료를 목적으로 위험성을 확대한 상품을 더 많이 판매했다. 다섯 번째는 판매한 직원들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상품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실까요? 네, 보시면은 이 펀드를 보면은 펀드 A은행과 B은행이 있는데요. A은행은 평균 18.5명의 판매 한 42억을 판매했고요. B은행은 16.6명의 판매액이 34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사모펀드 형태로 하루에 무료 상품을 5-6개 만들어서 판매를 한 전형적인 쪼개기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상품은 상방 수익은 한정되어 있어요. 하방 손실은 100% 손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수익은 2.02%밖에 되지 않고요. 최대 손실은 100%입니다. 반면 금융회사는 아무런 리스크 부담 없이 4.98%의 수익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는
투자자에게는 중도 환매할 권리를 줘야 되는데 환매 수수료가 무려 약정 수익률보다 두세 배인 5 내지 7%의 중도 환매 수수료를 설정을 해놓은 상태예요. 투자자 꼼짝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조적으로 절대적으로 투자자한테 불리한 상품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입자 중에서 60대 이상이 48.4%, 70대 이상이 21%, 90대도 8명이나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고령층일수록 안정상품을 선호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PB들도 그렇게 상품을 권하는 것이 금융기관에 종사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건은 전혀 거꾸로 간 것이죠. 그리고 은행이 안전하다고 믿고 수년간 거래했던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장 위험한 상품을 가장 안전하다고 속여서 판매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독일의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있던 3월 중순 이후를 보면은 파생상품의 위험성이 더 커졌음에도 판매를 중단하거나 줄이는 것이 아니라 4%의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더 손실 배수를 확대한 거죠. 250배에서 333배수로 높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리가 하락하니까 위험성을 높여야만이 그 약정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겠죠. 이렇게 위험성을 확대하고 그 이후에 또 판매 금액이 더 늘어요. 전형적으로 브라드 판매가 아닌 사기 판매다 이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은행 직원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품을 실적을 앞세워서 판매를 한 정황이 지난번 금감원 발표에서 여기저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은행 본점 차원에서 판매 직원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았고 교육 및 정보가 부족한 판매 직원들은 만기 상환 100%, 원금 손실 0%라는 본점의 마케팅 광고로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즉 판매 직원도 이해 못하는 상품을 고객에게 판 것이죠. 저는 이번 드래프 사건을 보면서 은행이 투자자의 가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불안전 판매에 해당하죠. 무조건 해당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투자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상품을 설계하였고 그것을 가장 안전하다라고 속여서 판매한 불안전 판매를 넘어선 사기 판매다. 그런 의심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쭉 설명한 부분 다 같은 생각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불안전 판매, 사기 이 부분은 좀 제가 좀 표현을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고 아마 금감원 1차 조사에는 한 20% 정도는 불안전 판매다. 서류상으로만 봐도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조사 결과를 보고 한번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불안전 판매와 사기 판매의 기준의 잣대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불안전 판매는 이제 우리가 보통 설명의 의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설명의 의무를 안 하고 했을 때 이제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 다 동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상품의 구조, 그 다음에 쪼개기 판매 쭉 보면은 원천적으로 판매하지 않을 상품을 판매했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밖에 없어요. 갖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다는 불안전 판매를 넘어서 저는 사기 판매라고 보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건 제가 좀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은행 내부 규정을 보더라도 고위험 상품 출시 시 내부 상품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기로 돼 있는데 단지 1%밖에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은행에서 이 파생 상품과 같은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내부의 통계 시스템도 작동을 안 하고 있고 판매하는 직원들도 상품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데 이런 거액의 상품을 과연 계속 투자자한테 판매하도록 허용할 예, 지금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한 대로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게 맞는지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게 맞는지 하는 부분을 다 같이 포함해서 고민해보고 아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안은 다 있는데 이제 좀 신중하게 좀 해볼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아니 대충은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제가 좀 아쉬운 거는 과거의 사례도 보면은 뭐가 문제 나오면 바로 금지하고 또 나중에 아니다고 후회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뭐 한 달 정도 시간 정도는 그렇게 시간을 좀 낭비한 것 같지는 않으니까 좀 생각하고 누구나 수용할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 김성원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저도 뭐 안심 전환 대출이나 뭐 DLF 또 우리 또 증손이 문제라든가 투자 피해 예견된 해외 부동산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 먼저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건 좀 오후에 좀 드리도록 하고요. 좀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공직 생활 몇 년 정도 하셨죠? 35년.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고위공직자는 이제 본인뿐만이 아니라 배우자도 재산 신고를 함께 하게 돼 있죠. 예, 합쳐서 예, 가족. 그렇죠. 네. 자, 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원장님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부정부패라든지 그런. 그렇죠. 거. 네. 예, 맞습니다. 이제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재산이 곧 공직자의 재산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산 공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그 동의하시죠? 뭐, 네, 그, 예. 일반적인 거니까. 결국 이제 공직자와 배우자는 경제적 공동체로서 결국은 동일하게 판단하겠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이런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이런 자본시장을 교란시키고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이렇게 되면 경제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제가 아까 말한 건 이제 재산 등록에 관한 거고. 아니 그러니까요. 경제적 네. 공동체라는 거는 뭐 저기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답변하시죠. 아까 뭐 재산 등록에 관한 거고. 아니 재산 등록의 취지가 그건데 뭘 또 왜 또 그러세요?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유희동 의원님 말씀하시고 막 했는데 이게 저기 조국 결국은 그 지금 계속 나오는 것이 조국 일가 결국 실질적 지키면서 LP이기도 한다는 게 지금 다 나와 있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위원장님 그 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을 그 얘기를 못 하세요. 다 알고 있는 건데 결국 뭡니까? 운영과 투자를 분리를 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으로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거 말씀을 못 하시고 그러세요. 자, 다음 제가 정말로 보는데 오늘 주요 업무 보고도 잘 봤는데 결국은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가장 강조를 하고 또 억울한 피해자가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금융질서 확립을 하겠다는 것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근데 요거 주가 이제 PPT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참 명백한 주가 조작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투자업체 WFM은 1,100억 원 규모의 시설 투자를 공시하고 유명 업체와 무관한 테슬라를 발주하기 위해서 추가 투자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로서 주가를 상승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WFM은 내부 회계관리 비결정을 이유로 투자, 환기, 주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주가를 떨어뜨려 버려요. 그 다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공시를 해갖고 또 주가를 급등시킵니다. WFM 유상증자 결정하고 유형 자산 양수 결정을 철회를 공시를 해가지고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해갖고 결국 주가를 하락시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요, 전형적인 주가 조작입니다. 선량한 일반 투자자, 개미 투자자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당국으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조사를 하고 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인지 시점인데 당연히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조사를 하고 안정을 시켜야겠죠. 예. 저희 위원장님 그 답변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 저희 금융위원회 직원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소위 얘기해서 금융 쪽에 좀 업무 보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위원장님께서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못 하시니까 지금 홍길동식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범법을 범법이라 얘기하지도 못하고 이래갖고 금융위원장 영이 써가지고 금융시장 안정시키고 금융시장 당국 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이 사태 발생하기 전을 말씀하시는 건지 발생 후를 말씀하시는 건지 구분해 주는데 전 부분은 그거는 뭐 저희가 다 파악할 수 없는 거고 후 부분은 지난번 지상 의원님이 그 청문회 때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은 당장 지금 조사해서 내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사를 해봤어요? 아니 제가 지시를 해서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해서 그 주가 조작 사례라든지 이상 징후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지금 저 위원장님 답변 아까 김경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것도 너무 신중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밥솥에 밥 다 타겠습니다.
아니 처리할 거면 빨리 처리해야죠. 이렇게 신중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우리가 저기 자본 선진국이 되겠습니까? 금융 선진국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사모펀드의 이 법적 사각 문제, 이런 문제는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국정감사 때, 업무보고 때 늘 강조하고 대비하라고 했던 겁니다. 여기 계신 금융위원회 우리 직원분들 정말 각성하셔야지 돼요. 지금 뭐 이렇게 지금 터진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들이.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조사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늦전 행정을 해가지고 무슨 저희 금융강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후에 추가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동수 의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예. 오늘 저하고 채권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채권 얘기를. 예, 시간이 좀 없어서 그런데요. 같이 고민을 해봅시다. 오늘자 독일 10년물 국채금리가 몇 %인지 알고 계세요? 마이너스 0.6% 그렇죠. 예.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고용재 의원님이나 김병호 의원님 말씀하신 보니까 이 상품의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연 금리로 9.86인데 지금 작년 5월에 우리나라 국채 5월 말 국채금리가 어느 정도 되죠? 한 1.5 정도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예. 국채금리 1.5인 상태에서 9.86짜리 상품을 투자한다는 게 얼마나 고위험이면 9.86까지 올라가겠어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은행에 3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 판매한 19개 상품을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날짜 0.6 기준으로 보니까 5월 10일 날 판 것들은 다 100% 손실입니다. 예. 이게 지금 다음 장을 보면요. 다음 넘겨줘 보세요. 지금 10년물 금리 추이가 저렇게 하락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 거. 예. 이 표를 보시면 기초자산도 같고, 예? 그 다음에 투자 기간도 같고, 또 쿠폰 수익률도 같다. 그럼 채권에서 이 투자 기관과 수익률이 같고 기초자산도 같다면 이 두 개 상품이 내재하고 있는 리스크는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내재상품은 같지만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아니, 예. 언제 가입하든 예. 그 채권이 바로 만기까지 기간이 같고 수익률도 같고 기초자산도 같다면 그 두 개 상품에 내재하고 있는 리스크는 같으니까 네. 공학적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 금리가 나중에 판 것들 위주로 뒤에 판 것들은 리스크가 금리가 하락하면서 베리어가 점점 낮아지지 않습니까? 0.2에서 0.3으로 낮추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금리 하방 리스크가 점점 낮아집니다. 그거를 동일한 리스크를 만들려고 보니까 손실 배수를 확 키웁니다. 그래서 200배에서 250배로 갔다가 300까지 키운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키운 얘기는 쿠폰 레이트를 4.2로 갖다가 같이 준다면 그 리스크를 동일화하려고 보니까 베리어가 0.2에서 0.2로 내리면서 동일한 리스크를 주려고 보니까 200배를 333배로 키운 거죠. 예. 이해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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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외국계 IB가 이 333배로 키울 때 쿠폰 레이트를 4.8%까지 제시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권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4.8은 4.2를 지금 판매를 하는데 4.8까지 줄 수 있다. 그러면은 4.3짜리를 팔고 있는데 4.8까지 줄 수 있다. 이러면 0.5는 투자자한테 주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증권사가 뭐라 하냐면 0.5 중에 0.3 놔줘라. 예? 이건 사기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례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계하다 보니까 처음에 판매한 것보다 금리 하락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판 게 훨씬 더
손실률이 커집니다. 이 지금 요 다음 그래프, 이건 좀 복잡한데 다음 그래프를 보면 금리가 0.2대 판 물건하고 베리아가 0.2대 판 거하고 베리아가 0.3대 판 거하고 물건을 보면 0.3대 판 거는 다 5월 달에 판 건데 3월 달에 판 것보다 5월 달에 금리가 내려갈 때 다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설계한 상품이 훨씬 더 위험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금리가 0.45가 될 때, 독일 10년물 금리가 0.45가 될 때 손실률이 역전됩니다. 네? 어느 누구도 이걸 워닝하지 않고 그냥 깜깜이로 팔고 있는 겁니다. 저게 우리나라 금융기관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제가 금융위도 그렇고 우리 국책연구기관도 그렇고 각 금융기관에 있는 모든 소속된 금융 연구기관도 그렇고 누구 하나도 이걸 워닝을 안 하고 그대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0대 예상 손실률이 9월 18일 기준입니다. 9월 18일 기준으로 손실 배수가 200대인 것들은 예상 손실률이 54에서 68%인데 333대 판 5월 달에 판 것들은 손실률이 70에서 80%까지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기초자산이 같은 공모펀드를 자본시장법을 피하기 위해서 사모펀드 형식으로 계속 찍어내기 한 그 원천적인 잘못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김용태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예, 위원장님 되시고 가장 중요한 현안이 하나는 DLF고 하나는 조국 사태에서 번진 사모펀드인 것 같습니다. 자, 사모펀드 관련해서 이 위원장이 되셨으면 뭐 당연히 관심을 안 가질 수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자, 우리 자본시장과에서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셨을 텐데 조사를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은 적 있나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조사하고는 있죠. 조사할 수 있는 이렇게 겁탈이 아니 내용을 파악을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저 참여연대나 투기자본 그 감시센터 같은 데서 민간에서도 이걸 파악하는데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이런 금융감독 기구에서 이걸 파악을 안 하신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아니 이게 제가 안 하려고 한 건 아니거나 못하게 막은 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안 하셨냐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그러면은 아까 지금 저 유정원이 투기자본 감시센터나 참여연대는 지금 수단을 갖고 있어 하겠어요? 밖에 이미 모든 기업들의 공시 사항들을 분석해서 꽤나 이 파악해보면 되는데 그걸 안 하셨다고요? 뭐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안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니, 저희가 책임질 생각할 수 때- 있죠 지금 아니, 안에서 이거는 위원장 입장에서 궁금해서라도 안 할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난리인데 이 대한민국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에서 자본시장과에서 이걸 안 해봤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유해동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제 언론 보도를 자, 우리 봤는데 자본시장 과장님 계세요 여기? 국장이 있습니다. 네, 국장 일어나 보세요. 이거 파악 안 해보셨어요? 장관한테라도 최소한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파악 안 해보셨어요? 저희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별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유희동 의원님한테 여러분들 뭐 하시느냐고 이런 소리 듣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여러분들을 믿고서 상업펀드 시장에 앞으로 투자하겠습니까? 이미 터진 상황에도 여러분들 파악해보시면 금방 파악하실 텐데 아니 이런 시민단체에서조차 현재 다 외부적으로 공개된 자료 바탕으로 판단해 보니까 이건 터무니없는 사기다. 혐의가 너무 짙다라고 판단해서 자기들 같은 식구인데도 불구하고 절대 이 반대한다라고는 입장까지 내는 마당에 여러분들 뭐 하고 계시는지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네요. 자 그리고 DLF 관련해서 오늘 지금 위원장님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불안전 판매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해본 결과 일부 이 불안전 판매 내용이 있다. 그런데 금방 사기 판매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김병호 의원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가능성이 있다 인정하는 시는 그 투로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기에 대해서 조심스럽다 말한 거는 어쨌든 제가 말한 부분이 또 나중에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사기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어쨌든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니까 용어 선정을 좀 신중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 불안전 판매 말고 이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이 문제를 얘기하려면 이거 금융감독원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가 판단해야 할 문제예요. 불안전 판매, 현장 판매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이 조사해서 하는 거지만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금융위원회가 판단해야 하는 문제예요. 이거 무책임하게 지금 금융감독은 보고받고 얘기할 때는 되겠어요? 이거는 설계가 잘못되었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금 금융 정책 관련해서 전반을 다 뜯어고쳐야 하는 문제예요. 자, 방카슈랑 차원에서 금융상품도 은행에 팔게 했어요. 수수료 받게 하고. 근데 이런 위험, 불안전 판매 수준이 아니라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걸 판매한다면 이거 방카슈랑스 폐지하고서 금융상품들 모조리 다 은행에서 벗어나서 금융투자회사에서 팔도록 해야죠. 다음에 이런 상품들이 횡행한다면 금융시장에서 하는 자율규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누가 믿겠어요? 이런 상품들이 이렇게 우리 유동수 의원 말씀드린 대로 설계 자체를 조작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금융상품들 지금 우리 재용영 의원께서 약 100만 건 이상이 판매됐다고 하는데 그 안에 이런 게 들어있다면 앞으로 금융상품들 전부 다 모조리 다 허가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율규제가 말이 됩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런 상품들을 입구에서 은행 간 사람들한테 판매한다는 방가시방수제도 완전히 없애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채널 밀어낸 게 아니고요. 이제 10월 1일 날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 설계 자체가 잘못됐는지까지 해서 다 검토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 1분만 더 주세요. 자, 그래서 답변을 불안전 판매가 아니라 설계가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책임진다는 각오 아래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뭐 우리 전임 위원장 체제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카드 수수료 낮추기 위해서 정말로 눈물겨운 금융위원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케팅 비용 줄이라고 카드사한테 압박 가했는데 정작 정부가 클린 카드 같은 거 사용하는 거 다들 사용하시잖아요. 위원장님 사용하시고. 근데 캐시백은 카드사한테는 받지 말라고 하고 여기 정부는 캐시백이나 1% 계속 받고 있다라고 저희가 조사를 내용 파악해 보셨어요? 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금융위원회 질의했으니까 이 내용 예. 파악해 보시고 예. 이거는 그야말로 사실 체면이 안 되는 일이죠. 일반 회사 보고는 캐시백 줄이라고 강요해놓고 본인들이 계속 받는다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 이하경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네, 경기 흉포울의 이야기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상호펀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국 장관 일가 상호펀드 투자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으니 자본시장법 등 금융법령상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알려진 사실 종합해보면 조국 장관은 가져온 코링크피라는 투자운용사의 펀드, 일반적으로 블루펀드라고 부르는 펀드에 10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에 조국 장관의 부인이 투자운용사 실소유주라거나 투자운용에 간섭을 했다는 것은 의혹일 뿐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위해서 이 펀드에 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정경심 씨 가족이 펀드 출자 당시에 70억 원을 약정했으나 10억 원만 출자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는 문제 없다고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다음 장관의 자녀 둘은 3억 5천만 원을 약정하고 실제로 5천만 원만 출자하였다고 합니다. 자본시장법상 최저 출자 한도가 3억 원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건 3억 원 출자는 약정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합법적인 거 아닙니까?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장관의 부인이 펀드를 특정 기업에 투자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확인된 것은 없지만 만약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걸 막지 못한 GP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러니까 투자자가 아니고 운용사가. 예, 투자자까지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거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코링크피의 실소유자가 오촌 조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투자자와 운용사 실소유주가 친인척 관계인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어쨌든 먼저 사실관계는 모릅니다만은 만약에 하더라도 결국은 GP가 다시 LP가 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는 건 없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 PF를 만들 때 사람들한테 더 많은 확신을 주기 위해서 GP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관의 부인이 거래했던 증권사의 직원이 금융투자 외에도 여러 면에서 고객을 도왔다고 하는데 알려지는데 이것이 자본시장법상 문제가 됩니까? 그것도 사실관계를 하겠습니다만 자본시장법에서 그거를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코링크피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서울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참여했었는데 추후에는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온 것도 아니지만 만약 코링크피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펀드 투자자와는 별개로 봐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으로 장관 부인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아까 또 똑같은 맥락에서 앞단은 제가 아는 바는 없고요. 뒷부분에서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은 그걸로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블루펀드가 웰스 CMT에 투자한 것이 우회상장이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우회상장을 하면 자본시장법상 불법으로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 일가가 투자한 펀드가 아닌 코링크피의 또 다른 펀드인 배터리 펀드가 투자한 WFM에 대해서 허위과장 공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펀드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투자하지 않은 다른 펀드 문제로 처벌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네,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조국 장관의 가족과 관련돼서 확인되지 않은 펀드와 관련된 의혹과 소문들이 굉장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주식을 처분하고 펀드에 투자했어요.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국민들이 지금 오인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이것이 미치는 그런 불리한 잘못된 영향이라고 보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는 부분으로 넘쳐나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 금융위에서도 뭐 오늘처럼 어떠한 조건이면 그건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지난번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야기했고 또 대정부질 말씀드려서 일반적인 건 말씀드렸고 지금 야당 의원이 말씀하신 사실관계는 저희가 사실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검찰 결과 나오면은 좀 명확하게 한번 다 사실관계 바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정훈 위원님 질의선서입니다. 예. 지금 그 DLF 사태로 많은 지금 피해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를 판매한 은행들은 내부 검정 규정을 어기거나 채권 금리가 하락으로 인해서 기존 판매한 DLF가 손해 발생 가능성이 정대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판매 중단하지 않고 상품 구조를 바꿔가면서 또 판매를 했어요. 근데 이는 고객이 손해를 입어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상품 판매 시에도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불안전 판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가장 큰 피해자를 발생시킨 우리은행장하고 하나은행장 지금 해외 출장 가 있어요. 딱 그 우리 금융위 금감원 국감하는 날만 피해서 해외 출장 가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지금 뭐 돌아오는 시기는 상황에 따라서 연장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피성 해외 출장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을 시인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 이 피해자들 어떻게 구제하실 건지 그 지금 말씀해 보세요. 네, 지금 관련해서 한 200건 정도 변정 조정에 이제 했고요. 또 이제 계속 일단은 변정 조정이 들어오면은 네. 피해자 의견하고 봐서 철저하게 잘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신속하게 하는데 결국에 이제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죠. 예, 해야 되는데 지금 크게 보면은 내부 검정 규정 어긴 거, 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일 가능성 있는 거, 예. 그리고 불안전 판매했을 가능성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셔야 되겠죠. 예. 그럼 잘못이 있다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잘못이 있다 하면은 이제 변정 조정에서 거의 합당하게 조정을 할 거고, 네. 제가 알기로는 두 은행도 네. 변정 조정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겠다라고 아마 대외적으로 발표한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변정 조정에서 결정에 대해서 큰 논란 없이 피해자 구제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 뭐 제가 정무위원장 할 때는 그때는 저축은행 사태 때문에 피해자들이 많이 울부짖고 있었고요. 지금 또 이 DLF 사태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 특히 또 연세 많은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 울부짖고 있는데 그 금융위원장 한번 가서 만나실 용이 없어요? 아니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못 만날 이유는 없고요. 제가 공정원 방문했을 때 그때도 그분들이 와 계셨기 때문에 네. 왜 그러시고 어떻게 하신지 저도 충분히 그 피해 알겠습니다. 구제를 좀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체거래소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금융위에 대체거래소 인가 신청 들어온 거 있어요? 잠깐만. 없죠? 제가 그 부분을 네. 네. 우리가 부산에 한국거래소를 설립할 때 그 당시에 정말로 이 부산 시민들의 열망에 의해서 한국거래소가 부산에 설립이 되고, 그리고 또 부산 금융중심지가 지정되면서 거기에 해양금융, 파생상품 금융중심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본시장법을 그때 개정을 할 때 8조 2에도 부산을 파생상품 금융중심지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설사 대체거래소가 다른 데 설립이 되더라도 이 파생상품은 다루지 못하도록 법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설사 이 서울의 대체거래소가 설립이 된다 하더라도 파생상품은 다루지 못하고 정권만 이렇게 다루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정권만 다루는 대체거래소 설립하려면 고가의 장비도 설치를 많이 해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또 주식시장도 안 되는데 정권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 한국거래소하고 대체거래소하고 제살 깎아 먹기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대체거래소는 이 금융위가 인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심사를 해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제살 깎아 먹기식의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겠죠. 우리 위원들 신청이 만약에 들어온다 할 때. 아니,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팔로우가 안 됐는데, 제가 이제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모처럼 지금 우리 부산을 파생상품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 만큼 이렇게 서로 제살 깎아 먹기식의 경쟁은 안 되도록 금융위에서 각별히 좀 유념해. 네, 각별히 유념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정무위가 지금 정의를 갖다가 신청을 했는데 이게 하면 채택을 안 하다 보니까 이 우리은행장, 하나은행장 이런 분들은 핵심 정인이에요. 이번 지금 DLF 사태에 나오셔야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우리가 질문도 하고 또 피해자들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인가 답변도 듣고 할 건데, 지금 정인이 채택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해외 출장 가버리고 이래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여러 번 정부에도 이렇게 국회를 해가 왔지만 이 조국 사태에 관해서 예민한 정인들 있겠죠, 물론 서로. 그래서 서로 아주 예민한 정인들은 좀 제외를 하더라도 좀 덜 예민한 부분들, 정인들은 채택을 해서 종합국감 때는 이런 분들 좀 모셔가지고 사태도 지금 좀 정확하게 좀 파악도 하고 피해자들 구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좀 당국해 주시죠. 네, 제가 지난번에 국감 첫날 일반 증인 한 명 채택도 하지 않고 진행되는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증인과 또 우리 세상에서 관심이 많은 사항 그런 것과 관련된 증인들 좀 분리해서 접근도 하고 또 아울러 앞으로 이 정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법안 심사 등과 관련돼서 좀 전향적이고 포괄적으로 이제 좀 임해달라는 주문을 한 바가 있는데 현재 조국 장관 관련 증인이 2명이 채택이 됐고 또 DLS, DLF 관련 하나은행 또 우리은행 그 부행장급 증인이 현재 2명이 채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는 이제 그거보다 더 우리 최고 경영자급에서 나와서 종합 국감 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말씀인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 또 국민적인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야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태규 의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네, 조국 장관 일가족으로 인해서 정치 사회적인 갈등이 심각한데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는 조국 펀드 관련해서 심각하게 자본시장의 신뢰와 질서가 훼손되고 있다. 이런 시장에 분명한 주장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정권의 핵심 지지단체라고 할 수 있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장이 권력형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방송에서 나와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제가 변호사 2명에게 자문을 좀 구해봤습니다. 구해봤더니 그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조국 장관 배우자나 또는 부부에게는 주식 차명 투자 및 소유, 펀드 설립 및 운용 관여, 횡령 개입, 증거인멸, 공직자 윤리 위반 등 5개의 범죄 혐의가 의심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조국 사모펀드 운영사인 코리크 PE는 전형적인 무자본 M&A 세력의 행태를 띠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국감 때 무자본 M&A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위원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들은 시세 조정, 횡령 배임 이런 부분을 해서 무리한 이익을 추구하고 취하는 상장 폐지를 통해서 상장 폐지까지 가게 되면 여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이 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코스닥 시장에서 큰 병폐로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직 장관의 가족이 연루됐다는 부분은 충격과 분노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언론 보도만 보면 코링크 PE 같은 경우는 과거 무자본 M&A 타켓 시대인 WFN과 포스링크 등 부실기업을 인수해서 투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무자본 M&A 자금줄 노릇을 한 상장계열 저축은행으로부터 주식담보대출 및 전환사채 대출을 받고 있다는 것. 또 코링크 PE가 인수한 WFN과 비상장산 익성 또는 웰스CNT와의 우회상장을 위한 합병 추진, 이 과정에서 비상장사의 가치를 뻥치기 위해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려는 형태, 이런 부분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코링크 PE는 무자본 M&A 작전 세계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자본시장 범죄 집단이라는 뜻이죠. 여기에 현직 장관과 배우자가 직간접적인 연루옥이 제기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시장에 충격과 불신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들고요. 그 다음에 저 자신이 여기서 분노한 부분은 반드시 이들이 이익을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는 그런 연동형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발본세권에서 뿌리를 뽑지 않으면 우리의 자본시장에는 건강성을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께서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조국 펀드 운영자인 코링크 PE의 문제점들을 지켜보셨을 텐데 이 코링크 PE가 이 정상적인 펀딩을 정상적인 운영사라고 생각하세요? 언론 보도만 가지고는 정상적이로는 안 됩니다. 일단 네. 그 부분이 사실 드러나면 정상적인 펀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사실 드러나면 저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조국 펀드와 관련된 부분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하셨는데 예. 문제는 지금 이런 조국 펀드, 코링크 PE 같은 이런 작전 세력, 범죄 집단들이 과연 여기뿐이겠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금융위가 검찰 수사 결과만을 지켜볼 게 아니라 코링크 PE와 같은 자본시장 범죄 세력들을 색소에서 퇴출시키고 법에 의해서 엄단하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지금 요청드린 것은 금융의 자본시장 조사단을 중심으로 금감원, 거래소까지 다 포함해서 범정부 차원의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자본시장 범죄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 뽑아서 우리 자본시장의 건강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선량한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말씀이시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좋은 얘기인데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네. 시장의 불신이 심각하고 네. 결국적으로 거기에 대한 불신은 금융당국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코링크 피 같은 이 자본시장의 작전 세력들, 건강하지 않은 기업 사냥꾼들, 이 불법을 저지르는 이 부분들을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조사해서 발본세번 했을 적에 지금 잃어버린 금융당국의 신뢰를 자본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조국 펀드가 주는 시사점이 그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검찰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위원장님도 이 부분은 발본세번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본시장에 투자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대답해 주세요. 네, 워낙 규모가 크고 지금 그래서 우리 능력과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한번 보고 제가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리에서 하고 근거만 하고 네. 합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럼 이번 사태를 보면서 위원장님께서 보실 적에 우리 코스닥 시장 이런 자본시장의 제도적 또는 구조 하십니까? 우리 이제 또 작전 세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거기서 휘청거리는 부분이 계속 우리 자본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을 좀 발전을 저해하는 것 같아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질서가 있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고 그렇게 또 경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지금 여기에 대한 이제 정책이나 제도적 방안 이런 부분은 이제 위원장님의 소관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번 사태를 보면 느끼시는 우리 자본시장의 제도적 허점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걸 제가 여쭤보이는 겁니다. 제도적 허점은 이제 사모펀드 시장이 발달하고 있는데 아까 유희동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보니까 97%가 조사를 안 받고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그 97%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인원을 늘려서 하는 게 맞는 건지 비용 측면에서 아니면 효과성에서 아니면은 발본세관하는 측면에서 일벌백계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되는데 뭐 만약에 조사를 하려면 사람이 많아서 늘어나야겠죠. 근데 또 나중에 잘 되면 왜 쓸데없는 사람이 있냐는 또 비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 같이 고민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태욱 의원님 질의진입니다. 우리 금융위원장님 저 화면 한번 보시죠. 안 뜨나? 이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에 들어보셨죠? 네, 최근에 국정감사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예. 이거는 송경용 신부가 이사장으로 있는 민간재단입니다. 어떤 법적 근거도 없고 국가가 도와줘야 될 이유도 없고 은행연합회가 도와줘야 될 이유도 없고 은행들이 도와줄 이유도 없는 그런 기관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자기들이 사업 계획서에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조금 더 한 글자도 안 고쳤어요. 상호금융기관에서 1,500억 모으고 정부가 1,500억 모아가 사회가치연대기금 3,000억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연기금, 지자체 기금, 사회시민단체에서 해가지고 6,000억을 사회적 경제조직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현금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름을 좋게 해가지고 출연인데 그냥 현금을 나눠주는 거예요. 내용 알고 있는 거죠? 네, 뭐 최근에. 자, 그 다음 페이지. 네. 자, 우리가 옛날에 옛날도 아니죠. 박근혜 정부 때에 미르재단과 K재단이 왜 그들이 최순실이가 감옥 가고 그랬습니까? 이 내용은 우리 대기업으로부터 강제로 금액을 할당해가지고 부당하게 신청 하루 만에 설립 허가 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기업들의 돈을 뺏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 판박이가 지금 이거예요. 은행중앙회, 농협, 신협, 수협 이런 데로부터 1,500억을 강제로 출연하게 해가지고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거는 은행연합회에서 내부 자료인데 믿을만한 소식통에서 받은 자료의 왼쪽 거. 구체적으로 보면은 1,000억 원을 출연 3,000억 중에 1,500억을 은행권에 출연 요청했다. 이거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권력 있게 써있겠죠. 구체적인 제목까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도저히 안 되니까 민간 재원 1,500억 중에 깎아가지고 40% 600억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250억 먼저 출연하고 나머지 350도 앞으로도 어떻게든 이 은행들을 달래가지고 내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은행들의 자발성이 아니라 강제성이라는 거예요. 원래 정상적인 것 같으면은 은행들이 자기가 영업을 내가 남은 거를 사회공헌기금을 얼마 내겠다던데 여기는 강제 할당을 했다는 게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이것이 은행연합회 이사회에서 출연하기로 했는 것이 5월 27일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로는 이 단체는 법정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 단체였어요. 한 달 후에 했는 거예요. 이 국가 권력이 사전에 비호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문제예요.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여기는 신협중앙회 이사록 회의록인데 그거 보면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이 회의록에 보면은 어느 이사가 이야기해요. 이 중앙회 내에 사회적 경제 기금을 통해 추진하기로 검토했으나 하는 말은 그 앞에 생략되어 있는 말들은 미리 출연 강제 요청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는데 이런 거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 뜻입니다. 강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 됐는데 그 신협중앙회 하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 신협중앙회가 가지고 있는 다른 뭡니까 사회공헌 재단을 통해 하겠다. 이게 이사에 나오는 회의록이에요. 이건 명백한 K재단, 미래재단은 같은 판박이에요. 그 다음 그런데 그 돈을 어디서 하느냐? 그 밑에 보면은 장애인 교통약자를 위한 예산을 5억 중에 3억을 깎아가지고 이래 출연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강제로 할당한 거를 채우는 것이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 돈을 뺏어가지고 이래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권에서 하는 것도 강제 할당도 문제지만 그거는 원래 같으면 은행들이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남으면 이걸 내가 어디서 쓰겠다. 은행 자체를 결정해야 되는데 왜 은행연합회가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마지막. 이렇게 하게 된 거는 이들이 뿌린 17자리 PPT 자료에 보면 대통령 사진이 나오고 여기에 뭡니까 총리가 나오고 그 여당 집권 여당의 현직 대표가 사진이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법적 근거도 1,500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법이 되지도 않았어요. 제가 이 금융위원장한테는 이거는 명백한 그 뭡니까 권력형 게이트에 해당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이 책임감 있게 왜 은행연합회가 이렇게 했는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은행을 보호하는 것도 위원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과를 여기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저도 은행장을 해봐서 은행의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요청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버는 돈에서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은행연합회 차원에서는 개별적으로 하면 표시가 안 나니까 우리가 좀 모아서 하자 이런 또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또 돈도 좀 모으고요. 그 모은 범위 내에서 이제 당연히 은행연합회로 요청이 갑니다. 그 여기만 갔겠습니까? 은행연합회 한 데도 오죠. 그래서 은행연합회에서 모아서 그 판단을 한 건데 이 사회가치연대기금하고 여기서 출연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비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제보가 쌓이기 때문에 그런 별도로 또 이야기할 테니까 이 부분에서는